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무서운 이야기고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재밌는 이야기인 게 처음 모두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따로 보자. 이것도 이제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 경기는 지금 누구나 다 인식하듯이 정말 안 좋아. 네네.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중소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는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랄지 이런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 그 체감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 네. 주택 부동산 경기 같은 음, 경우에는 결국은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뭐 거래량이든 이런 음, 것들도 시장 활성화 지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 시장 얘기할 때도 지금 2,750포인트냐, 2,400포인트냐 얘기하는 그거 결국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거래 지수를 얘기를 하면 22년에 주택 시장은 전국이 평균 20% 하락을 했습니다. 음, 지수 기준 20% 하락했으니까 엄청난 하락이고 개별 단지는 막 4, 50%씩 빠졌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주택 매매 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는 10%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경기도는 6% 올랐고요. 음, 그리고 지방은 2% 올랐습니다. 근데 지방에서도 안 오른 데들이 있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그렇다 보니까 작년 서울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점비 낙폭이 컸긴 했는데 음, 그 78%까지 빠졌다가 고점 100이라 그렇죠. 치면은요. 그렇죠. 한 78까지 빠졌다가 지금 85까지 아, 올라오니까 회복했네. 회복을 한 거죠. 회복을 한 그런 거고 느낌.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이런 주택을 자기 집 한 채만 계신 분들도 있지만 투자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는 전세 가격이 빠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빠져야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현금 문제가 생기니까 보유 그렇죠.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데요. 예, 근데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전세가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세가 강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음, 이제 매매 가격이 갑자기 뭐 서울도 85에서 90으로 가냐 그건 아닌데요. 근데 전세 가격이 좀 올라오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아, 예, 올해는 역전세를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더 안 집어내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예, 마음이 좀 편해졌고요. 예, 지방에서는 거꾸로 매매 가격 하락세도 지속이고 전세가 하락세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서울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 그리고 지방 간의 시장 양극화는 좀 굉장히 벌어진 상황이고 작년부터 예, 그리고 올해 특히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상당히 올라왔고요. 음, 그리고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올라봤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지표상으로는 완전 뚜렷하게 매매 실거래 가격이 예전보다 작년만큼 초과 강세 이런 건 아닌데요. 예, 매매 실거래 가격이 그만큼 올라오진 않았지만 좀 어, 거래량도 풀리고 어, 그다음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작년보다 더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어, 선거를 두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결국 주택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켜 주길 바라는 쪽에서는 예, 선거를 여대 야소 국면으로 마무리 지어서 음,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한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예,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예, 5만 뭐 이제 다 풀어달라. 뭐 음,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양시켜라. 이런 거고. 예, 뭔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리고 뭐 금리 뭐 낮춰라. 예, 건설 경기 안 좋잖아. 예. 이러면서 부동산 경기 때문에 뭐 건설 경기 안 좋으니까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해서 금리 낮춰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물가가 이렇게, 네네. 근데 그렇지, 이제 예, 근데 야당에서도 그러면 뭐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예, 아쉽지만 현재 민주당도 뚜렷한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그 21대 국회 때 부동산 정책 내고 나서 크게 한번 뒤고 음,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번 음, 총선 준비하면서도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뭐가 있었는데 음. 국민의힘이랑 같이 발표했던 그 철도 지하화가 있었거든요. 아, 그랬네요. 네, 그 둘이 같은 날에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 어떤 생각했냐면은 예, 그러면은 여당이 이기면은 예,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다 풀리고 GTX, DEF부터 시작해서 뭐 예, 오만 개발 사업들이 다 시행이 되는데 예, 야당이 이기면은 철도 지하화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거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네,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땅값과 관련해서는 네,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살아나나? 이런 이제 그 아주 뭐 안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 시장에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네. 지금은 좀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뭐 크게 강세로 간다 이렇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그런 거시 환경이 재작년, 작년보다는 좀 우호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가격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그 주택을 그 정도 가격을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다 생각하거든요. 예. 이것도 그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공사비는 전국 공통이다 보니까 뭐 포항이든 울산이든 서울이든 공사비 올라간 건 똑같고 그래서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봐라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주택 가격은 5억 원 이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게 소위 공급자적인 마인드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기사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는 근데 막상 포항이나 울산을 가보면은 온통 미분양이란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현재 그 가격대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요가 없다는 거를 의미해요. 아. 그러니까 생산자가 공급가가 5억에 얼마든 간에. 예. 뭐 5억에 만들든 뭐 6억에 만드시든 예. 지금 일정 금액 넘어가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에 수요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서 상주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소수선을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로 선택하고 살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공급하는 쪽에서는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5억 이하로는 주택 가격이 못 내려가고 이렇게 공급 중심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인 수요 회복이 못 올라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매매 시장도 대출 먹고 자라는 것처럼 전세 시장도 대출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 가격 역시 가계대출 증가할 때 크게 상승했고 전세 가격도 전세대출 증가할 때 크게 상승했었거든요. 예. 근데 현재는 전세대출이 매월 마이너스 2조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어쨌든 저는 뭐 지난 한 10년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시장은 2,300만 채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 포함한 건 1,500만 채고 비아파트가 800만 채 정도 있습니다. 예. 비아파트라면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시장도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비아파트 쪽에 전세 사기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 쪽에서 원래 전세 월세가 5대 5였는데 현재는 3대 7로 완전 순월세화 되면서 아파트 쪽으로 전세 비아파트 쪽에 전세 자금들이 그냥 그대로 아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좀 무리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이건 대출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시장 상승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전세 사기로부터 회피하는 그 자금들이 소형 아파트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가를 그냥 밀어 올려 버렸거든요. 그 그러네.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매월 대출 데이터는 변함도 없고 오히려 전세는 갚고 있는데 전세 대출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역으로 보면 있습니다. 빌라는 텅텅 비어 있겠네. 그렇죠. 예. 그래서 빌라는 지금 올 월세거나 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이하로. 주택들은 예. 아예 전세를 안 살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빌라 시장, 전세 시장이 완전히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은 아파트 전세가에 올라가니까 갭 투자하기 용이한 환경이다 이러면서 또 펌프질을 하는 그런 형태의 기사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예. 근데 빌라 시장도 언젠간 전 정상화 될 거라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다시 한번 그 구조적인 이쪽으로의 그 전세 강세를 만들었듯이 이게 빠져나가면 또 구조적인 역전세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네. 이런 상황들은 사실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보는 뭐 정부 관료나 부처에서는 정책 낼 만한 환경이에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빌라의 세입자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네, 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면 등기 되잖아요. 제도 같은 거 자동으로 하도록 바꾸고 이러면은 그렇죠. 제가 종종 제 방송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예. 현재 빌라 사기로 나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3조 원을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보증액 전체는 한 200조를 넘고 있고 전세 시장은 1000조가 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금융에서도 0.3% 회수가 안 될 확률을 고정 이하라 하는데 0.3%의 로스는 디폴트로 깔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1000조 시장에서
1조가 1%가 10조인데 그렇죠. 0.3%가 3조라는 건데 예. 3조의 로스를 구조적으로 깔고 가는 게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저라면은 그 3조라는 돈을 가지고 그냥 자동 등기 시스템 개발하고 그다음에 임차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선행 임대차에 대한 계약이랑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모두 열람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내 앞순번에 얼마가 있고 그렇죠. 내가 몇 순번이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하고 임대차 신고도 다 되니까 자동으로 내 임대차 신고가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등기되는 등기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등기제도 혁신해 가지고 연 3조씩 계속 로스가 나오는데 이런 거 하란 말이야, 정치가. 제발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제발 이런 거 하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좀 아쉽죠. 예. 이게 얼마나 소민 민생이랑 직결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주거권인데. 네, 그래서 등기부등본 한번 잘못 봤다고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 날려야 되고, 게다가 자기 재산권이네. 예,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좀 보호해 주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세금 내는 내역이랄지 다른 은행에서 얼마의 돈이 빌려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냥 외부 사람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네. 이런 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안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큰 세력이 있으니까 안 한다 생각해야죠. 안 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런 거는 조금 좀 투명하게 해주시고 검찰이 뭐 쓸데없이 남의 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미지 저장이나 하고 그런 것들을 검찰의 어떤 수사의 편이다라고 강요하면서 애교나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민생을 돌보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